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월요일은 정치권 핫피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예. 지난 3월 8일, 3월 8일에. 네, 그때 네. 3월 8일 날 오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같은 오전 시간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명분, 계기가 검찰개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개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경찰에 남아 있으면서 제가 경찰에 있을 때 좀 준비했던 것이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는 만들어졌죠. 예. 근데 그 역할은 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가수사본부를 제가 설계하고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하면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이것을 좀 기반을 다져놓는 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검찰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이 이제 180석, 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정당이거든요. 내부에서 목소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예. 검찰 출신 의원들도 있고 예. 예. 또 중도층, 민주당은 중도층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 이슈가 중도층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예. 선거에 임박했을 때마다 검찰개혁 이슈를 내세우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20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180석 가깝게 이렇게 우리 진영 쪽이 그렇게 의석을 많이 확보했는데 저는 그때 곧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입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김용민 의원이 기소청법을 발의를 시작해서 김용민 의원이 2020년 12월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를 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그런 기소청 법안을 발의를 했고 저는 이어서 그러면은 검찰이 그러한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나면 검찰이 맡고 있던 부패 수사는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2월 국회 또는 3월 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저하고 김용민 의원하고 기타 등등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던 이른바 그 철험의 의원들 중심으로 예. 그래서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수용할 듯이 보이다가 그해 8월인가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재보궐선거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도 심지어는 이제 진보 언론도 어떤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잖아요. 윤석열 대 조국 또는 윤석열 대 박범계, 윤석열 대 추미애의 싸움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 편에서는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의 법조 기자들, 검찰 기자들은 윤석열의 검찰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윤석열의 편을 많이, 당신은 검찰총장이죠. 그 편을 많이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건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언제든지 검찰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욕망의 도구화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또는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류의 그 검사들을 이제 극단적인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극단적 검찰주의자다. 뭐 요즘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좀 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 검찰권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검찰권을 가지고 나라를 뭐 쥐락펴락할 수 있다. 예.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표적으로 삼으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죄가 없어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재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 사건 때 본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나를 구속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죄가 없어도 예. 검찰이 구속하려면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검사인데도. 예. 예. 본인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간부 출신들도 검찰의 표적이 돼서 한번 엮이면은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검찰이 막 그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 언론의 분노를 막 자극을 하는 그렇죠. 그런 일방적인 기사들이 막 계속 흘러나가고 하면 그렇죠. 이 항변이 안 먹힙니다. 악마가 돼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실은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익숙했던 그 이제 특수부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있는 죄는 덮을 수도 있다. 우리가 덮으면 그만 아니냐. 예. 검사들이 가진 권한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예. 사실은 덮어버리는 권한이 더 무섭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180석이 넘고 여당일 때도 안 됐던 검찰 개혁이 이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대로 뭐 151석이나 153석이 민주당이 되고 과반을 넘기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뭐 10석 정도 가지고 간다면 안팎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하면 뭐 165개에서 170개 이렇게 될 텐데 범야권이 게다가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란 말이죠. 그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180석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도 안 됐던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 범야권 민주개혁 진영이 몇 석을 얻을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예컨대 범야권 뭐 우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예. 범야권이 180석 정도를 얻는다면 물론 뭐 탄핵이라든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은 200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림도 없죠. 180석 가지고는. 네. 다만 180석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다 이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론의 흐름 같아요. 여론의 흐름. 예. 그 여론의 흐름이 예컨대 뭐 한동훈 특검법이 또 국회를 통과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따른 이제 한동훈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 한동훈 특검법은 뭐를 담고 있죠? 한동훈 딸에 대한 의혹, 입시 의혹, 뭐 그것도 있지만 고발 사주 그거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고발 사주죠. 고발 사주 때 손준성 검사와의 공범 관계.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이제 고발장을 당시 국민의힘인가 일이 뭐였나 모르겠네요. 그쪽 정당에 이제 자꾸 바뀌니까. 그쪽 정당에 전달하기 전날 한동훈 검사가 예. 손준성과 또 한 명의 검사가 있는 단톡방에 60장의 사진을 보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예. 60장의 사진이 뭔지 이제 한동훈
검사가 자신의 비번을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확인이 안 됐거든요. 예. 그것은 뭐 정황상 볼 때는 고발 사주와 직접 관련된 모종의 뭐 사진이든 뭐 파일이든 이런 걸 보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권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1심에서 정당하다. 해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1심 법원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 이게 다 잘못됐다 하고 2심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하고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냐 또는 그렇죠. 직권남용을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현재는 이제 한동훈 특검의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고 물론 이제 딸의 뭐 논문 대필 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총선 후에 국민들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 3차장이 주도했던 그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속였던 거 아니냐.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문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건일 수 있어요. 고발 사주 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거든요.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외치더니 본인들의 범죄는 다 덮어? 이렇게 범죄 혐의는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동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여론이 무서워지면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 행사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한동훈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렇죠. 총선 때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당 내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한동훈은 완전히 이제 끝내는 게 낫겠다. 그게 본인들의 이제 대선 경쟁력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동훈은 버리는 카드로 한동훈 특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정치적인 역동성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상병 사건이 지금 가장 순직 사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MBC의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거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거기 그 이후에 장관의 입장이 확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뭔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정에서의 변명도 그렇고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 이종섭 장관이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태도가 확 바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안 밝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윤석열, 한동훈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하던 그런 강압적인 수사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종섭 장관이 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죠.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강압적 수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도 강압적으로 안 해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관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고. 그렇죠. 그 김건희 특검법도 이전에 이제 주가 조작 특검법만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종합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 대상이
뭐 주가 조작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디올백도 있고 양평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다 망라하는 그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또 뭐 한동훈 특검법, 또는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등이 이제 총선 후에 어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그때 이쪽에 야권이 뭐 200석 가졌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의석수에서 그럼요. 대통령이 사임, 결국은 팩트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예.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면 뭐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국정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싶으면 그렇죠. 예, 입법기관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용산에서 이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그런 것이 공수처에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이제 사실상 도피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사로 보낼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입틀막 정권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금 정권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종섭 그 장관의 입을 막으려는 그것이 바로 호주 대사 임명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단에서 입틀막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그 강성희 의원 그 전북 특별자치도 진보당의 특별자치도 뭐 행사 때 그때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했다고 경호원이 국회의원의 입을 이렇게 틀어막아가지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는 정권이 이게 이제 군사정부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고, 뭐 카이스트 학예수여식에서도 그랬죠. R&D 예산 삭감, 그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그 학생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 졸업식은 사실은 졸업생들의 잔치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죠, 의사협회와 뭐 간담회인가 이때 또 그 의사 입을 틀어막고 또 나갔어요.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데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지금 폭발 직전으로 쌓였는데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입을 방송 심의나 극우 일베 유튜버를 통해서 틀어막았었죠. 그렇죠.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그 입을 다른 어떤 나팔수로서 이렇게 쓱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진행이 됐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그 혁신당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마도 지지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피고인 방탄당이다. 이거는 황운하 의원님한테도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조국 대표하고 황운하, 조국 대표 황운하 두 명을 겨냥한 것이죠. 우선 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피고인은 국회가 방탄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때, 수사 대상일 때는 국회의원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피고는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거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예컨대 재판부에서 뭐 법정 구속을 한다. 이게 뭐 국회 동의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런
뭐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또 재판부가 이제 피고인이 되고 나면은 재판부가 유죄, 무죄 뭐 이런 그 이제 선고의 대상이 되는 건데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유죄, 무죄를 국회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국회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탄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예. 예,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로 간다고 그래서 무슨 뭐 방탄 어쩌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피고인이 무슨 방탄 수단이 있습니까? 예. 예, 피의자는 방탄 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범죄 피의자들의 도피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피의자들 도피처는 아니에요. 예. 피고인들은 있어요. 네. 이미 재판이 들어가 버렸. 예, 예. 이재명 당대표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피의자 도피처는 사실은 용산이고 국민의힘이에요. 아. 예,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용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지금 고발 사주 사건 그게 그 공수처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예, 이종섭 대사 해외로 그 대사를 임명해가지고 이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되는 사건이거든요. 뭐 대통령이니까 바로 뭐 형사 소추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소추는 면제되죠. 예. 그렇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에게 인정된 건 불소추 특권일 것뿐이지 예.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용산이 피의자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한 얘기죠. 그럼 용산이 피의자 도피처다. 예. 조국혁신당이 피고인 방탄당이 아니고. 예, 예. 용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피의자 도피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그 대사, 이제 이종섭 장관 그 당시에 그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이제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예. 그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또 있어요. 신범철. 예. 예. 그다음에 용산에 대통령실에 안보실 2차장이 있어요. 임종득인가 예. 뭐 이런 예. 분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다 지금 국민의힘에 탈수공천을 다 받았어요. 예. 출마했죠. 예. 예. 이 피의자들이거든요.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피의자 도피처다. 예, 피의자 도피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그 피고인 방탄당, 뭐 피고인 도피처 얘기하는데 피고인은 국회가 방탄 수단이 되지도 않고 도피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 피고인에게는 국회가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부산에 가서 조국 대표가 기획재정부 개혁을 외쳤는데 드문 가끔 어떤 분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개혁을 어떤 정당에서 총선 전에 총선 선거 기간에 이렇게 대놓고 외친 거는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기재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가 예. 이제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이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 정책 기능 뭐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기획예산처가 있었고, 그렇죠. 예. 또 뭐 재경부인가 뭐 예. 이렇게 했던 그랬 나뉘어져 있었죠. 예, 그게 예. 이제 통합되면서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 정책 기능이 다 기재부가 갖게 됐어요. 예. 기재부가 부처 위에 부처 군림하게 됐죠. 그리고 뭐 기재부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재부가 비판의 대상이 됐고, 가장 강력한 관료 집단.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라고 보고, 예. 그 다음이 기재부 카르텔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재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하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이제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입장을 존중하고 설득, 타협 이런 걸 존중하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을 존중했어요. 근데 똑같은 돈, 똑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원하자 하니까 기재부가 군말 없이 지원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기재부가 자신들의 부처의 자율적인 입장을 존중해주는 정부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게 심지어 대통령실을 상대로도 예. 자기들 입장을 관철하려고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선출직도 아닌데. 예. 그런데 검찰 정권에 들어서서 검찰 정권은 이게 대놓고 협박하고 뭐 말 안 들으면 수사하겠다라 하고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바짝 겁을 먹고 시킨 대로 하려고 하고 알아서 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기재부가 굉장히 정치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재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예산 편성 기능, 예산 심사 기능의 국회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전부터 많이 이제 논의돼 왔던 것이지만 예. 그래서 그러는 문제를 좀 우리 조국혁신당은 심각하게 보고 기재부 개혁을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들이나 각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기재부 개혁을 이렇게 좀 우선시 해가지고 내세운 적은 저도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집단이 좀 비슷한 게 뭐 판사들까지 포함해서 정관예우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재부 관료들이랄지 경제부처 관료들을 우리가 모피아라고 하는데 모피아랑 비슷한 뭐 검피아랄지 법피아랄지 뭐 이런 두 집단 다 그래요. 맞아요. 예. 끝나고 나면 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 80 넘으신 분까지 부동산 신탁회사 무슨 뭐 고문도 하고 사장도 하고 뭐 과거에 장관했던 분들이 무슨 이상한 사모펀드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바지 사장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뭐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정관들 같은 경우도 검사들, 판사들 같은 경우에 뭐 대형 로펌에 한 1, 2년만 갔다 와도 몇십억이 재산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이 정치도 하시고 뭐 하시거든요. 뭐 대법관도 하시고. 이거 진짜 국민들이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 무슨 입신양명과 돈벌이를 위해서 법과 그다음에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왜 국민 세금인데 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또 공적 기관을 만들어 놓거나 공적 기관에 버금가는 금융기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수장으로 쭉 다 가요. 네, 맞습니다. 기재부 모피아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 한번 그렇죠. 한번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재용 회장 사건을 그 수사할 당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그러면서 공정의 잣대로 이건 뭐 반드시 엄벌해야 될 수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1심에서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검찰이 재벌 총수, 그것도 뭐 삼성이라고 하는 1위 재벌의 총수를 뭐 구속을 하느니 뭐 기소를 하느니 하니까 네. 잘 모르는 국민들은 통쾌해요. 통쾌하고 이 검찰이 정말 정의의 사도구나.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벌 총수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다 무죄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뭐 엄청나게 그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막 구형을 세게 해요. 그랬다가 또 실제로 그 형사처벌 유죄 판결 받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무죄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유죄 판결 받아도 또 이번에 다 사면을 해줘요. 또 수사한 사람, 기소한 사람, 구형한 사람, 사면한 사람이 똑같아요. 다.
지금 사면한 사람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국민들이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그때 수사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고 또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은 이제 이복현이라는 그 금감원장이 수사했어요. 다시 지휘했던 사람은 윤석열 그 총장이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네.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그러네. 검찰 출신 전관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개입을 해야겠죠. 예, 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은 저 법조 시장은 좀 화랑이 나던데. 예, 보통 그 검찰이 재벌을 이제 한번 수사하면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풀린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의 그 수임료가 그걸 그 돈방석에 앉은 전관 변호사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언론 플레 해가지고 검사들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검찰권 오남용을 감추면서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오남용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와 별개로 아무튼 그렇게 그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이미지가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그 포장을 잘 해놓고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됩니다. 무죄가 되거나 또 유죄가 돼도 다 사면복권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검찰 출신 전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어떤 검찰 카르텔 또는 뭐 법조 카르텔, 이 조직이 국민들을 자신들의 법 지식, 법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을 그 연성 쿠데타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 지식, 법 기술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야금야금 이 법 제도 또는 어떤 규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걸 하나씩 무너뜨려 가지고 예컨대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그 성역이 어디 있어 수사에 성역이 없는 거야 하면서 청와대 상대로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서 자꾸 뭐 언론 플레이 하면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그렇죠. 그런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사를 영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렇게 내세웠던 윤석열 검사가 그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검사가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다든지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된 의혹이 보인다든지 부인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그 보이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전혀 안 맞거든요. 근데 총선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불공정한 선택적 기소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관해서는 좀 알고 있죠. 근데 총선 이후에도 7, 80석을 얻었다고 쳐요, 야권이. 아니면 뭐 굉장히 잘 돼서 200석 가까이 얻었어요. 또는 넘을 수도 있겠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대통령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들이 당장 본인들의 조직이 위험해지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어떤 뭐 각종 뭐 선거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저 의원들을 낙마시키고 다 재판에 계류하게 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입틀막이 되는, 그래서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뭐 할 법안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사실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한 2년 동안에도 그랬었고, 그런 우려 같은 게 저는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이 예. 이 정권 초기에는 보통 전 정권을 상대로 막 그 뭐 과잉 수사를 많이 하죠. 예. 전 정권 상대로 한 피적 수사를 많이 하고, 이게 중후반기에 접어들어가면은 현 정권을 상대로 많이 수사를 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검찰은 굉장히 좀 뭐랄까 바람보다 빨리 눕는 이런 그 조직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힘이 빠지느냐 아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예, 칼날을 그쪽에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이, 총선이 진짜 중요하네. 예. 예.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완전 심판을 받았구나. 이 윤석열 정권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야권을 상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예. 야권이 문제 제기한 한동훈, 예. 김건희 여사 이런 쪽을 상대로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특검을 안 해도. 예. 그런 의미에서 총선이 진짜 중요하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내부에서 얘기하는 그 검사들이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총선 후에 그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 비대위원장은 뭐 총선 후에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윤 대통령이 검찰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이 현 정권의 심판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확인이 되면 검찰의 칼날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검찰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은 오로지 검찰 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오로지 편이죠. 검찰 편입니다. 예.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잣대로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현 정권은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자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예. 혁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항상 여론의 흐름을 살펴가면서 검찰 조직이 국민들한테 지지와 환호를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예. 이 총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면 그렇게 가죠. 예.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검찰 잘하고 있다 이런 박수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저 총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이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은 뭐 비례대표만 내는 거니까요. 비례대표 8번이신데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예.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조국 혁신당이 전화면접조사에서 비례정당 중에 처음으로 1위를 했더라고요. 전화면접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를 앞서가지고 예. 1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처음 그 비례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어요? 한 30% 가까이는 안 나오고 28? 좀 얼마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나와서 1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ARS에서도 국민의 미래와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조사는 꽤 있죠. 예. 그래서 고무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 혁신당은 뭐 저는 8번인데 8번은커녕 1번조차도 언제든지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단 한 석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을 가장 심판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조국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잘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또 조국혁신당이 지금 시대적 역할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면서 계속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자세로 이렇게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뭐 그 지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석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투표율을 높여서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당선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연합처럼 또 다른 이제 비례대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조국 혁신단의 약진이 거기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파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파이를 키우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의성정당인 이제 그 비례연합,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해놓으면 이게 비례의석이 60%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그렇죠. 중도층을 가져오고 국민의 미래의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면 비례의석을 3분할 하는 거죠. 3분할. 왜 민주당, 예. 또 조국혁신당, 국민미래 3분할. 3분할해서 각자 30%씩 얻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10%가 이제 나머지 정당으로 가고. 그러면 거의 한 25석, 46석에서 아니 이제 또 합해서 예, 합해서는 거의 30석 가까이. 합해서는 뭐 25석이 넘어야죠. 합해서는. 그렇죠. 합해서는 예. 거의 30석 가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거죠. 28이나 예, 그렇게 30석 가까이. 예, 예. 그렇게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데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데 예.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되는 것은 두 정당에게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에 투표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너무 당연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에 투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더구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뭐 지민 비조의 그러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그 약진이 특히 박빙 지역구에서 박빙 지역구에서의 투표를 망설이던 또는 민주당의 무슨 이유에서든지 좀 실망해서 투표에 가기 망설이던 이런 분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들면 이게 2%만 되더라도 박빙 지역에서는 이게 당락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다가 갔는데 조국혁신당 찍어주려 할 수 없이 갔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비례의석에서 민주연합이 일부 의석을 뭐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상정해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설사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수배 심지어 10배에 가까운 지역구 이익을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그 의석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특히 뭐 언론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이 뭐 여론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창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근데 이제 특히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단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요. 왜 3, 4년 동안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민심이? 우선은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를 주도했잖아요. 예.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였나? 이 검찰권의 남용 아니었나? 지나고 보니. 예, 과도한 수사 아니었나? 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했던 거 아닌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을 가해자로 보고 조국을 피해자로 보는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 대통령 조국 대표의 그 어떤 입시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판결이 나왔죠. 그 부분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한 분노가 막 그 쌓이고 또 그게 임계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강하게 심판하고 싶은데 그런 목소리를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그런 이제 조국 대표가 시원시원하게 그 역할을 내 목소리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잘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또 아마 오늘 오전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최근에 그 뉴스보스에 보도됐던 그 검찰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저장하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간에 그렇죠. 이것을 광범위하게 수사나 재판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거 있거든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엄청난 중범죄죠. 아니 그거를 뭐 SK텔레콤에서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역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정책 10대 정책 1호 정책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기소 분리거든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기소청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맡고 있던 부패수사 개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수사기능을 이관한다. 이 내용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